안녕하세요. 누군가의 손길로 인해 인생이 바뀐 남자입니다. 여러분, 불행과 행복은 종이 한 끗 차이라고 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정말 불행 그 자체였어요. 빛 한 조기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하루 24시간을 힘겹게 살아갔죠. 그런데 그런 제 인생은 지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행 속에서 살았던 지난 날들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끝없는 불행 끝에 행복이 어떻게 찾아오게 됐는지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부터 불행, 불행, 얼마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그러는 걸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는 아버지답지도 않은 아버지와 가엾은 어머니 사이 외동아들로 태어났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아버지란 존재는 흔히 말하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는 존재잖아요. 가족들의 기둥이자 힘들 땐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 하지만 저의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미스 김, 들어와, 들어와. 지금 집에 아무도 없을 거야. 아우, 오빠, 집이 너무 낡았다. 여기 쥐는 안 나와? 이상한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아이, 쥐는 무슨. 우리 집이 얼마나 깨끗한데. 어서 들어와. 아버진 반듯한 직장 하나 없이 허구한 날 술만 마시고 돌아다니는 일명 한량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저와 어머니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모르는 여자분들을 집에 불러들이곤 하셨어요. 뭐라고 하더라? 한 번은 미스 김이라고도 하고 한 번은 미스 박이라고도 하고. 아무튼 저희 집에 찾아온 여자분들은 저와 어머니 얼굴을 보고서 36개 주랭랑을 치기 바빴고 아버진 그런 저와 어머니를 항상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아, 애 데리고 집에만 있지 말고 밖을 좀 나가. 어? 날씨도 얼마나 좋아. 그렇게 날씨가 좋으면 당신이 애를 데리고 좀 나가보지 그래. 그리고 내가 그냥 집에서 노는 사람이야? 새벽엔 우유 배달하러 다니고 늦은 오후까지 남의 집에서 집안이라고 오는데 내가 애 데리고 나갈 시간이 어딨어? 난 뭐 쉬지도 말라는 소리야? 아, 그래. 당신 잘났다 잘났어. 그렇게 일해서 돈도 쥐꼬리만큼 받아오는 주제 생색은 더럽겠네요 정말. 아버지가 제대로 된 가장 역할을 하지 못했기에 저희 집은 어머니가 대신에 가장 역할을 하셨습니다. 새벽엔 자전거를 타고 우유 배달을 하셨고 우유 배달이 끝나는 대로 다른 동네에 있는 부잣집으로 가서 허드렛 일을 하시며 돈을 벌어오셨죠. 저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오시면서 집에 대자로 드러누워 코를 고는 아버지를 보며 나중에 크면 절대로 아버지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아버진 항상 마루죽에 걸터누워 주무시기 바빴기에 저는 가끔씩 어머니 품에 파고들어 잠들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귀찮은 기색도 없이 저를 꼭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그 포근한 냄새를 맡으며 잠드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왜 함께 사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자주 싸우셨습니다. 아버진 틈만 나면 어머니께 손을 드셨고 어머닌 그 손을 피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얼굴과 몸은 하루도 성할 날이 없었죠. 어느 날은 자고 있는데 얼굴에 물이 뚝뚝 떨어지기에 너무 놀라서 눈을 떴더니 어머니께서 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엄마,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학선아, 깼어? 잘 자고 있는데 엄마가 깨웠지? 미안해. 엄마, 왜 우세요? 아버지 때문에 속상해서 우세요? 아니야, 속상하긴. 학선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 엄마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당연히 알죠. 저도 엄마 많이 사랑해요. 아버지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요. 그래, 엄마도 아버지보다 학선이를 더 많이 사랑해. 얼른 다시 자자. 엄마가 자장가 불러줄게. 그날 저는 어머니가 불러주시는 자장가 들으며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오신 아버지로 인해 잠에서 깨어나게 됐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천둥이 치는 걸로 착각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께선 얼굴이 빨개진 채로 제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야, 학선아, 니네 엄마 집 나갔다. 이 여편에 분명 바람나서 다른 남자랑 도망간 거야. 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님 분명히 새벽에 저한테 자장가를 불러주셨었는데. 이 망할 여편네, 아주 집 나가려고 작정을 했었구만. 잡히기만 해봐 아주 뼈도 못 추리게 해버릴 거야. 너, 네 엄마 찾는 대로 당장 집으로 들어와. 아버진 화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집을 나가셨고, 저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급히 어머니가 계시던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옷장에도 서랍장에도 어머니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새벽에 제 얼굴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자장가를 불러주시던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본 전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슬리퍼만 신고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달리고 또 달렸어요. 숨이 차오르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어머니를 찾아 그렇게 달렸습니다. 그때 옆에서 오토바이가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고 처음 보는 아저씨가 낯선 표정으로 제게 말을 걸었어요. 야, 꼬마야, 이 뜨거운 땡볕에 버스도 안 타고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고 있는 거냐? 너 지금 신발 한쪽 벗겨진 건 알고 있어?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저희 엄마가 집을 나가셨어요. 엄마를 꼭 찾아야 하는데 어딜 가셨는지 알 수가 없어서. 뭐? 그럼 어딜 가셨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얼른 뒷좌석에 타. 아저씨가 돌아다닐 수 있는 데까진 같이 돌아다녀 줄 테니까. 지금 이 날씨에 어머니 찾겠다고 그렇게 뛰어다니면 죽어. 처음 보는 아저씨는 어머니를 같이 찾아봐 주시겠다며 저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워주셨습니다. 저는 어디라도 어머니의 흔적이 있기만을 진심으로 바랬어요. 그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10분 정도 달렸을 무렵 제 시선은 어느 으리으리한 부잣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곳엔 아주머니 한 분이 마구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고 계셨고 그 앞엔 어떤 아주머니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저는 아저씨 옷자락을 꽉 잡으며 멈추라고 말했고 아저씨는 제 목소리를 듣고 바로 앞에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툼을 하는 것 같은 두 분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들었어요. 내가 말했죠? 그만둘 거면 진작에 말하라고. 집에 해야 할 일들이 투성인데 아줌마가 이렇게 갑자기 나가버리면 우린 또 새로운 사람 구해야 하고 번거롭잖아. 죄송해요, 사모님. 저도 이런 부탁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제 상황이 솔직히 마음 같아서 괘씸해서 돈도 안 주고 싶은데 그래도 사람이 도린 지키고 살아야 하니까. 아유, 이놈의 착해 빠진 성격 고치던가 해야지 원. 사모님이라고 불린 아주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돈을 공중에 뿌리며 신경질적으로 문을 닫고 들어가셨고 문 앞에 덩그러니 남겨진 아주머니는 바닥에 흩어진 돈을 주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었던 전 눈물을 꾹 참고서 헬멧을 벗고 오토바이에서 내려 아저씨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어머니를 찾은 것 같아요. 설마 저기 저분이 너희 어머니시니? 놀라는 아저씨를 보며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아저씨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저를 따라 오토바이에서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절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남의 집 일이라 함부로 말을 못 얹겠다만 어머니 잘 지켜드려야 한다. 그리고 세상은 아까 그 못돼 먹은 아줌마 같은 사람만 있는 것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고. 알겠지? 인서가 사나이 우는 거 아니야. 어머니 앞에 가는데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갈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뚝 그치고 얼른 어머니한테 가봐. 아저씨는 제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 주시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토바이를 몰고 떠나셨고 저는 힘없이 돈을 줍고 계신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함께 그 돈을 주워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친 어머니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며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학선아, 네가 어떻게 여길...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엄마? 왜 혼자서 이러고 계시는 거냐고요? 제가 엄마 찾으려고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아세요? 아이고, 내 새끼, 이 땀 흘린 것 좀 봐.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만큼은 이야기를 하고 나갔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말도 없이 나와버려서 미안해. 저희 모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한여름의 대낮에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떨어진 돈을 줍다 서로 끌어안고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들을 수 있었어요. 엄마가 좀 많이 아프대, 학선아. 그래서 우리 학선이 옆을 떠나야 할 수도 있대. 엄만 학선이한테 안 좋은 모습으로 기억에 남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차라리 나쁜 엄마로 남자 생각하고 무작정 집을 나갔던 거였어. 그런데 우리 아들 보니까 엄마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어디가 아프신 건데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엄마가 폐에 나쁜 세포 같은 것들이 생겼대. 그런데 그 세포들이 폐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다 퍼져 있는 바람에 치료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엄마 혼자 살 곳을 구했어. 혼자 아파하다가 조용히 떠나려고. 안 돼요. 절대로 엄마 혼자 둘 수 없어요. 저 엄마랑 지내고 싶어요. 엄마랑 살래요. 네? 저는 어머니를 붙잡고 엉엉 울었고 어머니는 그런 제 눈물을 조용히 닦아주셨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어머니와 함께 살기를 택했어요. 그 지옥으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구한 집은 곰팡이가 잔뜩 피어있는 단칸방이었습니다.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집이었지만 딱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었다면 아버지의 술주정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셨기에 나날이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셨고 나중엔 약간의 기침만 해도 피를 울컥 쏟아내실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당황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서 많이 미안해하셨어요. 미안해, 학선아. 엄마가 이래서 그날 널 두고 갔던 건데 엄마 이런 모습 정말 보기 안 좋지? 너한테 안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만 하네. 아니요. 전 되려 엄마를 따라오지 않았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옆에 있으니까 간호도 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엄마. 우리 아들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어른스러울까? 애는 애다울 때 가장 예쁜 건데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것 같아서 그게 더 미안하다, 우리 아들. 뭐가 그렇게 미안한 게 많은지 어머니는 저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 미안하다는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날이 어머니 병세가 깊어져만 가던 어느 날 누군가 집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어요. 어머니와 지내는 동안 집에 누군가 찾아온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누구지 싶은 마음에 조심스럽게 문을 연 순간 저는 문을 연 걸 후회하고 말았어요. 이것들이 쥐떼처럼 여기 숨어 살고 있었구만. 여기 숨어 있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아버지, 여긴 어떻게... 저와 어머니 집을 찾아온 건 다름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고함을 지르는 그 목소리를 겨우 피했다 싶었는데 2개월 만에 다시 이 소리를 듣게 되다니 천국에 있다 다시 지옥으로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아버진 절 밀쳐낸 다음 신발도 벗지 않으시고 집 안으로 들어오셨죠. 어머니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셨고 아버진 그런 어머니를 보더니 잔뜩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팔자 펴서 얼굴도 펴있을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몰골이 말이 아니네. 입술도 회색빛에 낯빛도 어두운 걸 보니 어디 뭐 죽을 병이라도 걸렸나 봐. 여긴 어떻게 알고 또 찾아온 거야?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다 아는 방법이 있어요.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돈 가진 거 좀 있냐? 떨어져 사는 동안 일은 계속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또 돈 달라는 소리니? 당신도 사람 되긴 참 글러먹었다. 아버진 어머니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옷장과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랍 안에 넣어둔 하얀 봉투를 살짝 열어보더니 웃음을 띠며 그 봉투를 주머니 속에 넣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필사적으로 그 봉투를 다시 아버지에게서 뺏어 들었습니다. 이 돈은 절대 안 돼요. 저희 생활비란 말이에요. 너 많이 컸다. 찍소리도 못하던 게
어딜 감히 하늘 같은 아버지한테 눈 똑바로 뜨고 소리 질러? 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애한테 손을 들려고 해. 그 돈 전부 다 줄게. 줄 테니까 당장 집에서 나가. 당신이랑 더 할 이야기도 없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버리라고. 어머닌 제게 손을 들려는 아버지에게 돈을 줄 테니 당장 집에서 나가라며 자리에서 겨우 일어나 아버지의 등을 떠밀어 집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렇게 생활비로 아껴놓은 돈마저 벼랑간 찾아온 아버지에게 죄다 뺏겨버린 저와 어머닌 서로 끌어안고 눈물만 흘렸어요. 저는 그 순간만큼 제가 원망스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보다 조금 더 강한 존재였더라면, 나이가 조금이라도 많았더라면 사람 같지도 않은 행동을 한 아버지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어머님 그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게 어떤 유언도 남기지 않고 주무시던 그 상태 그대로 눈을 감으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너무 속상했고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지만 크게 슬퍼하진 않았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지만 어머니는 어쩌면 신체적인 아픔도 그리고 심적인 고통도 없는 편안한 그곳으로 가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서였어요. 어머니 장례를 치를 돈도 없었지만 정말 다행히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동네 분들이 도움을 주신 덕에 어머니를 편히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선산에 묻어드린 후 다시 어머니와 둘이 살던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엔 아버지가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한참을 기다렸네. 미안하다. 이 여편네 죽은 걸 내가 너무 늦게 전해들었어. 국화꽃 한 송이 정도 놓아주고 올 걸 그랬네. 에휴, 아쉬워라. 그런데 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왜 있긴. 너 올 때까지 예비가 기다렸지. 자,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싫어요. 저 아버지 따라 안 가요. 나를 안 따라가면 뭐 고아원에라도 들어가게? 아빠가 두 눈 뜨고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네, 차라리 고아원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아버지가 소리 지를까 또 술 마시고 주정 부리진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버지를 따라가느니 고아원에 들어가겠어요. 야, 내가 옛날 같은 줄 아냐? 나도 너네 엄마랑 너랑 떨어져 사는 동안 많이 변했어. 뭐 티는 안 날지 몰라도 이전 같지 않다 이 말이야. 주정 부리고 소리 지르고 그런 거 안 할 테니까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이 있죠. 본인이 본인 입으로 변했다고 말하면 절대로 변한 게 아니라는 말. 아버진 본인이 본인 입으로 변했다는 말을 하면서 제 손목을 잡고 강제로 절 택시에 태우셨습니다. 가기 싫다고 소리도 쳐보고 울어도 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아버진 조금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저를 데리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 어깨를 붙잡고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학선아, 이제 이 아빠랑 둘이서 같이 살아야 하니까 내일부터 네가 나가서 돈 벌어와. 아버지, 저 이제 7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무슨 수로 돈을 벌어와요? 무슨 수로 돈을 벌어오긴. 너보다 더 어린 애들도 돈 잘만 벌어온다. 돈을 못 벌면 구걸이라도 해야지. 안 그러냐? 아니면 저기 시장 쪽에 들어가서 일 좀 시켜주세요 하고 불쌍한 척이라도 하던가. 아버지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아버지란 사람이 어떻게 어린 자식한테 돈을 벌어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싫어요. 제가 왜 일을 해야 하는데요. 아버진 저보다 어른이고 몸도 크시잖아요. 제가 돈을 벌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돈을 벌어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시끄럽다 시끄러워. 그냥 내일 말고 지금 당장 나가. 돈 한 푼이라도 못 벌어오면 문 열어줄 일도 없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변했다고 말한 아버진 제가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태도를 확 바꾸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제 아버지지만 정말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지만 아버진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저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개를 숙인 채 하염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시장에 도착해 있었어요. 시장 안은 우울한 제 마음과는 반대로
정말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우렁찬 목소리로 생선을 파는 생선가게 아저씨, 과일가게 아주머니랑 수다를 떨고 있는 떡집 할머니, 손님으로 북새통을 이루는 시장통 안 국밥집까지.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시장통 안에 있는 온갖 가게들을 돌아다니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돌아오는 대답들은 하나같이 안 된다는 말뿐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발이 닿은 곳은 시장의 제일 안쪽에 있던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여기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꼬마야. 너 여기서 뭐 하냐?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분식집에서 저는 뜻밖의 사람을 마주했습니다. 바로 어머니를 찾던 날 절 오토바이 태우고 돌아다녀 주셨던 그 아저씨였어요. 뭐야, 아는 애야? 이전에 한번 만났었어. 근데 꼬마야, 아저씨랑 여기 계신 아줌마랑 같이 이 분식집 사장인데 우리 일할 사람 안 구하고 있거든. 그 정도로 손님이 많진 않아서. 근데 너 대체 몇 살이냐? 7살이에요. 7살? 7살인데 이렇게 말도 똑부러지게 잘하고 일할 수 있냐고 물어보러 찾아온다고? 너희 부모님은 허락해 주셨고? 아니요. 그때 찾았던 어머니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일을 구해오래요. 그렇지 않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겠다고.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경악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 걸 이해했어요. 저였어도 당연히 그런 표정을 지었을 테니까 말이죠. 아주머니께선 제게 다가와 주스라도 하나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씀해 주셨고 두 분은 주방 안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아마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으셨을 거예요. 세상 천지 어떤 7살짜리가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다니겠어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 아이는 세상에 제가 유일무이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기저기 민폐만 끼치고 돌아다닌 것 같아 고개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창피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마치고 나온 두 분은 제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꼬마야, 이름이 뭐야? 제 이름은 이학선이에요. 그래, 학선아. 이제부터 우리 가게에서 일 한번 해봐. 네? 저는 뜻밖의 대답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안 된다는 대답이 돌아올 줄 알았고 일을 하게 해줄 거라는 답변은 생각이 아예 없었거든요. 제 반응에 아저씨는 방긋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물어보면 우리 아들이요 아니면 조카요 하고 말하면 되니까 이래도 되는 건가는 걱정은 안 해도 돼. 이 넓은 시장통 여기저기 이래도 되냐고 돌아다니다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맞지? 혼자 돌아다닌다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우리까지 내치면 네가 돌아다니게 뭐가 되겠어. 대신 이 아저씨가 정말 뭐 하나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물어봐도 될까? 이전에 어머니 건도 그렇고 궁금해서 그래. 네가 불편하면 안 해도 괜찮어. 저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신 아저씨의 눈을 보고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두 분의 표정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졌어요. 마지막 이야기까지 모두 마치고 나니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학선아, 아버지랑 함께 지내는 거 행복하니? 조금도 행복하지 않아요. 당장이라도 벗어나고 싶을 정도로요. 그럼 차라리 아줌마 아저씨랑 같이 지내는 건 어때? 학선이 네 말을 들어보면 아버지 밑에서 살고 있는 게 너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서 보육원으로 가는 것도 잠깐 생각해봤는데 보육원 같은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얘기를 들은 게 생각이 나더라고.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분명 아버지께서 가만히 안 있을 거고 두 분께도 민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는데 민폐라고 생각할 리가. 물론 학선이 아버지께 아줌마랑 아저씨가 직접 찾아가서 여쭤볼 거야. 그렇게 할래?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희한하죠?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어른들이 내민 손을 덥석 그렇게 잡아버렸다는 것이.
이분들이 작정하고 나쁜 마음을 먹은 분들이었으면 어쩌려고 그 제안을 수락한 건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눈을 보고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은 어느 정도 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적어도 아버지 같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보단 훨씬 더 좋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아저씨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아저씨 등 뒤에 타 있는 동안 수없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께서 괜한 행동을 해서 아저씨께 피해를 입히면 어떡하지? 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르시면 어떡하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졌어요. 그런데 아버진 정말 뜻밖의 말을 하시더군요. 아이고, 내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그래요. 그냥 이왕 데려가는 거 평생 자식처럼 키우시오. 그런데 양심적으로 돈은 주고 데려가시오. 남의 집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입으로만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진 않겠지? 아, 돈이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 다 드릴게요. 세상에 자식을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데리고 가서 자식처럼 키우라니. 낳기만 한다고 다 아버지는 아니라는 걸 당신을 보고 확실히 깨달았네요. 자,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의 전부입니다. 아인 이제 제가 데리고 갈 테니까 앞으로 사는 동안 평생 찾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 아이고, 예. 야, 아들, 너 좋겠다. 이렇게 널 데리고 가주겠다는 사람도 있고 말이야. 이제 너랑 나랑은 평생 볼 일 없는 거다. 이 돈은 아주 요긴하게 잘 쓸 테니 애 잘 키워보쇼. 지 엄마 닮아서 소심에 빠져가지고 사내로서 제대로 구실이나 하겠냐마는. 돈을 받은 아버진 그대로 문을 닫고 들어갔고 아저씨는 한숨을 한번 쉬시곤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선아, 이제 이 아저씨랑 아줌마랑 쭉 같이 사는 거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잘 버텨줘서 너무 고마워. 우린 너한테 함부로 대하지도 않을 거고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만 알려줄 거야. 행복하게 잘 지내보자. 그날부터 저는 아저씨 아줌마와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분식집에서 일을 하진 않아도 됐지만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에 매일같이 두 분을 따라 가게로 출근을 했고 간간히 찾아오시는 손님들께 깍듯이 인사하며 정말 열심히 음식을 나르곤 했습니다. 가끔은 아버지께서 마음이 바뀌어 예전처럼 무슨 수를 써서든 절 찾아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두렵기도 했지만 두 분이 따뜻한 마음으로 절 품어주셨기에 그래도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7살을 지나 8살이 되어 저는 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두 분은 그날 가게 문을 여는 것도 미룬 채 제 손을 잡고 함께 입학식에 참석해 주셨어요. 우리 학선이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역사적인 날인데 혼자 보낼 수는 없지. 원래 이런 날은 부모님 손 꼭 잡고 사진도 찍고 그러는 거야. 연고도 없는 모르는 아이에게 이렇게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는 사랑에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빠져 살았던 저는 두 분 덕분에 행복이라는 것이 뭔지 깨달았고 구김살 하나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제가 12살이 되던 해 어떻게 사는지조차 몰랐던 아버지 이야기를 분식집 손님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기 건너 동네에 맨날 술 먹고 고스톱만 치던 이씨 알지? 그 왜 맨날 마누라랑 애한테 소리 지르고 하던 그 양반 말이야. 요새 통 안 보이길래 이상하다 싶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술 먹고 집에 가는 길에 도랑에 빠져 죽었다더라고. 그래? 아이고 팔자도 참 더럽지. 그런데 그 양반이 자기 가족들한테 했던 거 생각하면 하나도 안 불쌍하긴 해. 마누랑 결국 병들어 죽었다 들었고 애는 뭐 보육원이라도 간 건지 몇 년째 보이질 않는다더라고. 그 양반 그럼 장례는 어떻게 치렀대? 몰라. 그냥 화장해서 저 앞 강가에 뿌렸다는 말만 들었어. 멀리서 들어도 아버지의 이야기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런 티를 내지 않고 있다가 그 손님들이 자리를 떠나고 난 뒤에야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조금 흘렸어요. 저를 불행 속으로 밀어넣은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조금 불쌍하긴 하더라고요.
아저씨와 아주머니께서도 무슨 상황인지 다 직감을 하신 듯 저를 꼭 안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지. 날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이어도 저런 소리를 듣고 정말 아무렇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편하게 울어. 참 웃기죠? 그렇게나 벗어나고 싶던 아버지였는데 정작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좋지 않다는 것이. 전 그렇게 한참을 아주머니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니 아주머니께서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내셨어요. 학선아, 이제 이 아저씨랑 아줌마의 진짜 아들이 되어주지 않을래? 너만 괜찮다면 우린 정말 너한테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고 싶어. 제 손을 맞잡고 얘기하시는 아주머니의 말투에선 다정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7살 때부터 시작해 12살이 되던 해까지 함께 살면서 저는 진짜 행복이라는 게 뭔지,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두 분을 통해 배울 수 있었어요. 저 아래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가라앉아 있던 절 끌어올려주신 분들이었기에 아주머니의 말에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단순히 걷어들인 아이가 아닌 진짜 자식이 되기로 한 것이었죠. 그날 오후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가게 문을 조금 빨리 닫고서 저를 따라 어머니의 산소로 향했습니다. 항상 시간이 날 때마다 저 혼자 찾아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는데 그날은 두 분과 함께 찾아갔기에 외롭지 않았고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분은 어머니의 산소에 절을 올리고 술을 뿌려드린 다음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머니, 5년이 됐는데 이제야 인사드리네요. 하늘에서도 계속 학선이 걱정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정말 저희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잘 보살필게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잘 지켜봐 주세요. 저희가 앞으로 종종 찾아뵐게요. 아주머니 아저씨라는 호칭은 시간이 흘러 어머니 아버지란 호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이 말이 참 어색했었는데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나니 그래도 자연스럽게 불러지더라고요. 두 분의 아들이 되어 살게 된 날부터 웃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면서 밝은 아이로 사랑만 받으며 자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막 성인이 되어 대학에 들어갈 무렵쯤 아버지께선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크게 좌절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는데 어째서인지 아버지께선 눈물은커녕 정말 태연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괜찮어. 아이 뭐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죽는 거 아니겠어? 어차피 이제 학선이도 다 컸고 삶의 미련이라곤 조금도 없어. 다들 너무 속상해하지 말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항암 치료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췌장암이라 할지라도 치료를 진행하면 달라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를 진행하셨음에도 아버진 조금도 차도를 보이지 않으셨고 그렇게 췌장암 진단을 받으신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니께선 아버지 장례 내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버진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었어. 아마 다음 생에 태어나도 이런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없을 거야. 저는 어머니의 슬픔에 말없이 위로가 되어드렸습니다. 항상 두 분이서 운영했던 분식집은 어머니 혼자 운영을 하시게 됐고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어머니 가게 일을 도와드렸어요. 어머님 가게를 홀로 운영하는 것에 있어 이따금씩 힘들어하셨지만 그래도 항상 절 보면서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라는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어머니 옆에서 뭔가 작게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로 저는 무척이나 행복해했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 직장을 다니며 30대 초반이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3살 아래 간호사 일을 하는 사람으로 처음엔 정말 따뜻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지 싶었고 저희 어머니마저도 이런 며느리는 없을 거라며 저에게 아내한테 잘하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였죠.
하지만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아내는 숨겨온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저랑 만나는 동안 본인은 술을 못한다면서 계속 거절을 하더니 결혼을 하고 나니까 술을 마시고 취한 채로 집에 들어오는 날이 늘어나더라고요. 취해서 들어오는 것까진 괜찮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술주정이 굉장하다는 것이었고 술에 취해 내뱉은 말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당신 어제 술 마시고 나한테 온갖 처음 들어보는 욕했던 거 정말 기억 안 나? 내가 그랬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미안해 여보. 내가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시는 안 그럴게.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다시는 안 그런다는 사람치고 문제가 된 행동을 고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말. 아내는 함께 사는 동안 같은 실수를 정말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술을 달고 살았던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기에 술에 취하는 족족 폭언을 내뱉고 거친 행동을 일삼는 아내를 도저히 품고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러고 살 거면 차라리 갈라서 잔 이야기라니 아내도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더군요. 내가 바람을 폈어 뭘 했어?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술 좀 마시고 주정 좀 부린 거 가지고 이혼이라니. 당신 사랑의 크기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 내가 당신을 품어줄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그래. 난 이만 여기서 빠져줄 테니까 당신 행동 이해해줄 수 있는 아량 넓은 사람이랑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저는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만나 평생 행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재산 분할은 할 것도 없었거니와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서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어요. 저는 무엇보다 어머니께 정말 죄송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 어머니께서 정말 행복해 하셨거든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면 더 좋아했을 텐데 하시면서 눈물까지 지으셨는데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니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께선 덤덤하게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다가 안 맞으면 빨리 갈라서야 해. 잘 헤어졌어. 제가 아내와 갈라섰을 무렵쯤 어머니께서 홀로 운영하시던 시장 안의 분식집도 문을 닫게 됐어요. 세월이 지나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줄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업을 종료하게 된 것이었죠. 어머니는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종종 우울한 모습을 보이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됐어요. 어머니는 혼자 살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며 집으로 한사코 오지 않으려고 하셨지만 그래도 막상 집으로 오시고 나니 조금이나마 밝아지신 모습에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지내다 보니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그날 얼굴도 모르고 어떤 아이인지도 모르는 절 덥석 식구로 받아주신 건지. 사실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단면적인 사연만 듣고 식구로 받아들일 결심을 한다는 게 어쩌면 말이 안 되는 일이기도 했고요. 시장 상인들이 모두 내친 절 왜 가족으로 받아주셨는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버지랑 난 어린 시절부터 함께 온 사이였어. 우리도 참 부모 복이 없었던 사람들이라 서로가 서로한테 의지하며 지냈었지. 그리고 성인이 되자마자 이곳으로 내려와 자리를 잡았고 우리의 첫 시작은 정말 둘이 들어가면 꽉 찰 정도로 좁은 쪽방촌이었어. 그 사람은 나 하나 먹여 살리겠다고 공사판이며 식당일이며 정말 모든 돈을 벌 수 있는 건 다 했었지. 그 사람이 그렇게 밤낮 없이 일을 한 덕분에 우린 20대 후반쯤 시장 구석에 있는 곳에 분식집을 차릴 수 있었어. 정말 작은 곳이었지만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가슴이 벅찼는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두 분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네요. 정말 열심히 살았지. 그렇게 장사를 하면서 지내다가 우리한테 기적처럼 아이가 찾아왔어. 무척 기다리고 있었거든. 우리를 닮은 자식이 찾아와 주길. 그토록 목 빠지게 기다리던 아이였는데 태어난 지 3개월도 안 돼서 열병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내가 그때 허둥대지 않고 병원에만 조금 더 빨리 데려갔더라도 살 수 있었을 텐데 빨리 대처를 못한 게 참 후회가 되더라고. 그래서 한동안은 방에 틀어박혀 하루 온종일 울기만 했었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지. 말로 표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지게 힘들다는 걸. 저는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었거든요. 그렇게 자식을 잃고 3년 정도가 지나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저였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힘없이 찾아온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치 하늘로 떠난 자식이 보내준 아이라는 생각이 들어 당신도 모르게 손을 내미셨다는 것이었어요. 연고도 없던 어린절 걷어들인 이유, 그리고 그동안 살아오셨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전 어머니의 손을 잡고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절 키워주신 어머니를 위해 큰 선물을 하나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어머니 이름으로 된 분식집을 차려드리는 것이었죠. 친한 친구가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게를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 벌어둔 돈을 이럴 때 쓰는구나 싶은 생각에 괜히 뿌듯하기도 하고 두근거리기도 하고 어머니가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싶은 마음에 괜히 걱정도 되더라고요. 가게 계약과 인테리어까지 모두 마무리된 그날 전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랑 갈 곳이 있어요. 아주 멋지고 근사한 곳이에요. 응? 아이 무슨 소리야? 너 설마 또 이상한 데 돈 쓴 건 아니지? 아니에요 어머니. 차로 조금만 가면 되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분명히 보시면 무척 좋아하실 거예요. 아이 뭐길래 그래. 괜히 긴장되게. 그렇게 전 어머니를 모시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제발 좋아하셔야 할 텐데 차로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그 길이 천리는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차로 5분 정도를 달려 가게 앞으로 도착했고 불 꺼진 가게 앞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계신 어머니를 향해 전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어머니께서 운영하실 가게예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가게라니. 어머니, 분식집 문 닫고 나서부터 계속 기운 없이 계셨잖아요. 아들이 돼가지고 그 모습을 어떻게 지켜만 보고 있겠어요? 살면서 제가 해드린 게 너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젠 키워주신 은혜를 갚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서 어머니만을 위한 가게를 준비했어요. 여기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음식도 만드시고 찾아오는 손님들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시면서요. 이런 걸 뭐하러 준비했어? 난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때 두 분이 제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다면 전 지금쯤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제가 받은 만큼 전부 다 돌려드릴게요. 홀로 외롭게 있던 저한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지금 제가 차려드린 어머니 분식집은 직원도 몇 명 생길 정도로 정말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요즘 시대가 시대이다 보니 어머니께 배달 주문도 받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배달이 가능해진 그 순간부터 주문도 쉴 새 없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특히 학생들이 정말 많이 찾아와 주고 있어요. 할머니, 떡볶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다음 주엔 점심시간에 급식 말고 애들끼리 이거 먹으러 올게요. 그래, 친구들하고 오면 이 헬미가 순대랑 튀김 서비스도 팍팍 넣어주마. 그리고 또 좋은 소식 하나는 제가 재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아내는 전 아내와는 다르게 정말 속도 깊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처음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공손한 태도로 어머니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꼭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직장에 다니고 있는 아내는 종종 일찍 퇴근을 하면 저와 함께 맛있는 간식거리를 사서 어머니의 가게에 찾아가 어머니와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간식을 돌리곤 한답니다. 짜잔! 맛있는 도넛 배달 왔습니다.
도너만 있으면 목 막히니까 커피도 한 잔씩 사왔어요. 저녁 시간이라 다들 배고플 텐데 한 개씩 드세요. 우와, 안 그래도 막 입이 심심하려던 찰나였는데 사모님 진짜 최고십니다. 이렇게 왁자지껄 화목한 분위기를 보고 있노라면 종종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내밀어 주신 손을 잡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제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 손을 잡은 덕분에 저의 인생은 지금 너무나도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덕분에 말 한마디로도 그리고 행동 하나로도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 따스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길지 않은 인생, 힘들게 찾은 행복을 지키면서 말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하루에 행복이 가득 들어차시길 바랍니다.